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대 수익률로 접근하는 부동산들은 매매 차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하셔라. 근데 내가 뭐 내 집 마련도 돼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15년차 투자자이신 이제 대표님 보셨을 때 요즘 한국 경기 굉장히 안 좋다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경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좀 넘어서 거의 뭐 생존의 문제로 치달은 분들도 보이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왜냐하면 나 혼자 지금 먹고 살기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시중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불경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도 낙수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돈이 가는 곳만 간다는 얘기죠. 네. 지금 부동산으로 가지도 않고요. 특히 국내 주식 시장으로도 가지도 않고요.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요즘엔 또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그런 모임 초대를 받아서 호텔 요런 데 좀 가보면 뭐 한 끼에 20만 원 정도 하는 점심 식사 뭐 그런 자리들은 또 만석이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회사 근처에 돈가스가 좀 땡겨서 갔는데 조금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불편했던 게 두 노부부셨는데 그 돈가스 집인데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손님이 없어서 그냥 두 분이서 그 핸드폰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정말 한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이 살짝 지나긴 했지만 원래 손님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극과 극이다 보니까 좀 낙수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영업 부분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많이 느껴져서 우리가 되게 호화로운 오마카세라든가 그런 호텔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야 경기가 안 좋다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분들이 장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고 있는 그것도 맞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커피숍 하면은 그냥 스타벅스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도 이런 뭐 백화점이나 즉 뭐 멀티플렉스 안에 있는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스타벅스들은 자리가 없어요. 근데 또 동네 스타벅스 가잖아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대형화되고 집객화되는 그런 시설을 더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동네 상권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약간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전문 분야인 부동산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작년이 다 갔고 벌써 1월 중순이죠. 한국 부동산 경제 2024년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2024년을 꼭 한마디로 정의를 그럼 하자면 FOMO라고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약간 소외증후군. 이런 거를 너무나 자주 많이 느낀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뭐 제가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코인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테슬라 주식 가지고 오신 분들. 저는 몰랐어요. 뭐 삼슬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불과 저한테 뭐 일주일 전에 한 220불 정도 선에서 이건 기회다. 막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혹했죠. 혹하지만 기본은 베이스는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와 달리 좀 보수적이거든요.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 뒤로 뭐 더블이 되고 이렇게 것도 보고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냥 연초 대비해서 120%, 130%가 올랐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가 지금 뭐 거의 10만 불 근처 가니까요.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4천만 원대 샀다가 쭉 떨어졌다가 그냥 BEP 되고 그냥 바로 쫄려서 팔았거든요. 저도 포모를 많이 느꼈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종종 미팅을 가지다 보면은 제가 올해는 이걸 못 샀어요, 저걸 못 샀어요, 이런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 부동산이 이제 작년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에 분위기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12월 작년, 그리고 올해 1월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요즘 사람들 심리는 어때요? 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얼어붙은 건 당연하고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예,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뭐, 오르던가 말든가. 약간 내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항상 우리가 평균의 함정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더 크게 떨어진 지역도 있지만 이런 하이엔드급 고가 아파트, 펜트하우스라든지 뭐 특정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 요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당연히 이제 많이 떨어진 지역도 착시 효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통계적으로 보일 뿐인 거예요. 너무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금. 100 몇십 %씩 수익을 내신 분들이 결국 무엇을 사겠습니까? 지방 아파트, 뭐 GTX 뭐 새로 뚫리는데 아니거든요. 결국은 돈을 벌어서 가장 상급지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계속 지금도 사실 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은 신고가를 찍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지역 지금 신고가 찍는데 지금 어디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일단은 반포랑 압구정이 가장 지금 핫하고 아리팍이 55억 선 찍었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가 한 60억, 60억 찍었고 40평대인가 50평대가 있어요. 그게 저도 정확한 평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억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원베일리는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9평이지만 RR이었잖아요, 완전히. 맞죠. 네, 이게 왜냐면 신문기사 나올 때는 60억, 이게 뭐 RR, 뭐 또 50억이면 이건 RR 아니고 되게 애매한 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원베일리에 있는 모든 9평이 60억인 걸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신고가 찍고 있는 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강남 상구, 마용성이 작년에 좀 뜨거웠는데 요즘 마포, 뭐 성동구도 굉장히 뜨거웠는지랑 이 6개 구가 다 같이 지금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요즘 마포나 이런 데는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되는 내용인 건데 결국은 그런 가장 하이엔드급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지를 찾겠죠. 그 대체지가 지금 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들이에요. 마포, 성동, 그러니까 강남이랑 가까운 곳. 내지는 강남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 용산구는 강남 상구 쪽으로 이제 요즘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하지만 용산이 상승률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말씀하신 성동, 뭐 마포 이런 쪽이 더 상승률이 높았고 결국은 1등이 아니면 2등을 어디로 갈 거냐 그 차이거든요. 3급지 이하는 사실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주택수를 늘릴 필요도 없고 차라리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은 전월세를 계속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년에 똘똘한 산채 선호유상 같은 걸로 강남 상구 마용성이 많이 올랐고 요즘에는 이제 강남 상구 용산구 정도는 여전히 계속 좀 오름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상승률이 기울기는 조금 꺾이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이게 좀 더 분위기가 계속되면 강남 상구나 이런 용산구 같은 똘똘한 최상급지도 점차 기울기가 꺾이면서 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올해 어떻게 될까요? 이 똘똘한 채. 거래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나게 줄어있는 상태고 표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뭐 중간에 점 하나 툭툭 찍힌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신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시세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진 상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상승률이나 뭐 이런 카더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선의 집을 그냥 한 번에 뭐 직주 근접도 좋고요. 학군 이런 거 개별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평당 얼마 뭐 몇십억 평당 뭐 1억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올해도 여기는 계속 좋을 거라 보는 건가요? 좋지가 않죠. 2025년에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 이슈도 있고 지금 무언가를 하기엔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굳이 리스크를 내가 먼저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당연히 그대로 가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슈도 없고 다만 공급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는 공급 급감이 실제로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치지 않으면 리스크를 인지해서 현재 바로 행동을 옮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집은 또 고가의 자산이니까.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래도 1주택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현재 1주택자분들은 사실 다른 데가 오르던 말던 내 소득이 늘지 않는 한 상급지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전월세 올라도 눌러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전월세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전월세 수요자가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왜요? 매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부동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 거래가 되면서 수요가 좀 매매 수요와 네. 전월세 수요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니까 전월세 수요로 몰릴 거란 저도 그 말이죠. 정도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낮게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급이라도 받쳐주면 그런 게 쉐어가 되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화됐단 말이에요. 2025년쯤 돼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과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경매 시장은 좀 어때요, 그러면? 지금 경매가 또 이 대표님이 완전 전문 분야시니까. 경매 시장도 일반 매매 시장의 뭐 선행지표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비슷해요. 지금 경매 매물 건수가 뭐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3천 건이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2023년에 2천 건이 안 됐어요. 조금 오시나요? 엄청나게 한 20-30% 급증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서울 아파트 평균 경매 진행 건수가 800건, 700건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낙찰가율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낙찰가율은 아시는 대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인데 낙찰가율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선호하는 지역들은 여전히 약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선호 지역은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에서는 약간 이거를 그 원인을 아파트 경매 건수가 급증한 원인을 뭐 영끌 이런 거에서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끌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초과해서. 그래서 영끌이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처음 질문이 현재 그 경기 상황에서 여쭤보셨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식자재도 들여놔야 되고 기본 애들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수입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대출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대출을 가장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게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빌리고요. 네. 그게 지금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이제 1억에서 맥스가 2억이에요. 또 쓰다 보면 또 부족해. 그럼 초과로 또 빌려야 되겠죠. 사업자 대출을 또 많이 활용들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집값 대비 LTV만 어느 정도만 맞으면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다른 부동산, 비주택들,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오피스텔, 상가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상환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담보 가치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거 담보 가치가 안 나오니까 같이 이거 담보로 묶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공담이란 표현을 써요. 공동담보.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매 건수가,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즉 영끌은 아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자꾸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런 원인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지산, 상가, 오피스텔도 좀 잠깐 여쭤보면 요즘에 여기 시장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좀 어떻고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자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은데 비아파트 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일단 아파트 시장이 좋아져야지 그 다음에 돈이 흘러가는 곳이 그 다 비주택 시장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거의 매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 건수로 보면 비아파트, 특히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더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내가 성실히 잘 갚고 있어요. 한 번도 연체 없이 잘 갚고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상환 요구가 들어옵니다. 물론 예전에도 저도 상가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원금 상환 요구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둔단 말이에요. 지금은 10%가 아니라 20%, 30%, 심지어는 절반을 상환을 해라. 갑자기 그렇게 해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은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 그 비주택 시장을 상당히 리스키하게 보고 있어요. 그 이자를 잘 갚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던지 대출 연장을 해주던지 뭐 그냥 10% 정도 갚아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원금 전액을 다 갚으라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신협, 수협 이런 데가 아니라 흔히 시중은행들 있죠. 메이저급 시중은행, 뭐 S은행, W은행 이런 데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런 매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이자를 잘 갚는다 하더라도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경매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악순환입니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부동산 시장 보면 전세가도 좀 상승했었는데 그 원인은 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조금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자면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매매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매가가 이렇게 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갭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겠죠. 다만 이것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으나 수요가 없거나 미미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전세가가 올라도 그냥 갭만 좁혀질 뿐이에요. 그거를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다. 무조건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1, 2급지 그런 상급지들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내려갈 확률, 하방 경직성이 더 강해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지역은 그 말씀이 맞고 수요가 앞으로 없거나 약해질 지역은 꼭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수도권 집값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데요? 전망 지금 그냥 약보합 정도 봐요, 저는. 상반기는 솔직히 뭐 그 내년, 내후년은 저도 잘 모르겠고, 올해는 뭐 전망이 어렵지 않거든요. 뭐 지금 상반기니까. 네. 상반기다.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뭐 거래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 아니면은 다 일반 매물도 지금 팔리지 않고 경매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 또 올라갈 이슈는 갑자기 막 그래프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반기까지는 보합 수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크게 거래량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지금 뭐 또 뭐 탄핵 이슈도 있고 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을 임차 시장에 있는 분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당장은 조금 시간이 있다. 그래도 1주택은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서 전월세가 올라갈게. 지금 월세 비중이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또는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확정이지 않습니까? 김 작가님이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서울에요? 서울에 처음 오셨을 때 고시원 2평, 1평? 2평이 시작했어요. 2평. 아 정말 3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왜냐면 평이- 그 다음 제가 원룸이 5.5평, 6평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갔을 썩하셨네요. 집이 너무 커졌다 생각했어요. 시청자 대부분 뭐 그 5평, 6평 원룸보다 큰 데 사실 때니까 정말 한두 평에 살다가 거기 가니까 집이 되게 크다. 그럼요. 2.5배, 3배가 늘어났으니까 2평에서 6평.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월세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월세를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깝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전세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비중이 60%가 넘었어요, 늘. 전월세 비중을 둘로 나누자면.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지금 월세 비중이 거의 58, 59,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영향을 미쳤지만 갈수록 지금 월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만기 때 내가 돌려받는 돈이고 그래도 월급 받아서 저축이라도 좀 할 수 있고 한데 저도 월세를 내봤거든요. 이게 저축 자체가 안 돼요. 너무 아깝죠. 네, 그게 지금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수요와 공급 단순한 거예요. 네,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은 줄어들면 월세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월세가 높아지는데 내 집을 구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아까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 시장은 약보합을 보신다고 했고요. 근데 약보합이기 때문에 매매에서 거래가 잘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전세 월세 가격은 좀 오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결론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투자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투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사실은 대표님은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무주택자 생활도 해봤고 오랫동안 유주택자로서 지금 살아보면 그거는 투자죠. 맞아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 집을 일단 마련을 하면 이거를 내가 막 1, 2년마다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면 평균 첫 집을 마련해서 보유하는 횟수가 거의 8년 내외가 돼요.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년 뒤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8년 뒤에 내가 산 집값이 현재보다는 높아져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낮아져 있을까요? 뭐 높아질 확률이 높죠.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이 풀린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집을 너무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물론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자는 내셔야겠죠. 이자는 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평균 보유 기간을 봤을 때는 그 선택이 전월세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약보합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하락이란 말씀은 안 드렸죠. 약보합,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않지만 사실 월세를 계속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공급 얘기해 주셔서 서울 같은 경우 올해는 좀 그래도 있지만 내년 그리고 27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오를 확률이 꽤 있다. 아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공급, 자, 정부에서는 늘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아파트가 빵이라면 계속 찍어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공급은 정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많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좀 나눠보셔야 되는 게 집을 딱 구매할 수 있는 주요 구매 연령층 30대에서 50대가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주택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뭐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까지 다 합하면 당연히 공급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안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인허가 착공 물량이 2024년까지는 그나마 좀 있어요. 근데 2025년부터는 정말 완전히 급감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사비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아니 기존에 인허가 받았는 것도 지금 다 빠그라지고 있어요. 공급은 팩트예요, 이거는. 2025년부터는 줄어드는 건 팩트인데 그게 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줄어든다. 근데 대다수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이 되지 않으니 오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 인플레이션, 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동의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뭐 기본값이니까요. 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률을 우선해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피스텔 5%짜리를 샀어요. 물가 상승률이 4%야.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란 말이에요. 이제 1월 초니까 이제 다음 주 금통위에서 저는 한 번 더 금리는 한다고 봐요. 네, 할 거라고 예고를 했죠, 거의.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대로 처음 내려가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 올해죠. 2025년 4번 예상했다가 2번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 작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 기준금리 네네. 파월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만 뭐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을 거냐 그건 아닐 거라 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정이 된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7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냥 미국에만 투자를 해도 4.7%의 확정이자를 주는데 우리가 4.5% 이하의 수익률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한 2배수 정도 봐요. 그냥 곱하기 2 하면은 한 9% 정도 나오고 저는 9% 이하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9%의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5%라면 저의 실질 수익률은 4%밖에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죠. 지금 9%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9% 정도 투자처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뭐 확정적인 건 없죠. 확정적인 거 없나요? 그럼 좀 네, 낮춰볼까요? 뭐 그나마 9%로 간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S&P 500이라든가 미국의 그쵸. 나스닥 QQQ 맞죠. 요런 거. 한 8에서 한 9%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검색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뭐 당장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수익률 8에서 뭐 10% 정도 미국 주식도 좋지만 부동산 쪽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 가본 적 없습니다. 찾는 게 투자자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는데 그냥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금이 뭐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1억 2,500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가가 16평형. 아까 김 작가님께서 중간에 잠깐 성공해서 2평짜리에서 6평짜리로 가셨잖아요. 네. 그 6평인 거예요, 얘가. 요게 지금 1억 2,500인데 이게 위치가 여기 보시면 그냥 지하철역이랑 붙어 있죠. 5호선 이사역이랑. 그럼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신축급 오피스텔이라 월세가 아마 한 천에 한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월세 볼게요, 그냥. 그러면 천에 80이네요. 여기 해당. 혹시 계산기를 아마 그 시청자분들 보시면 80만 원 곱하기 12 하면 960만 원이 나와요. 네. 연에 받을 수 있는 연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수 있죠. 매입가 아까 1억 2,500이었죠? 1억 2,500으로 나누면 됩니다. 물론 1억 2,500에 대한 취득세가 4.6% 들어가는데 네. 그냥 넉넉 잡고 5% 치자고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1억 2,500에 5% 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잡을게요. 600만 원 잡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400만 원,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400만 원이니까 1억 2,100만 원으로 나누면 돼요. 960만 원을 1억 2천만 원 정도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걸 제가 여기 한번 해볼게요. 8%가 나와요, 무려. 8%짜리가 지금 있다고요. 뭐 세상에 8%짜리가 어딨어. 여기에는 지금 모든 세금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취득세 이런 걸 등기비 안 넣는 분들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8%짜리가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나는 뭐 경기도는 투자가 좀 그래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이런 게 없냐? 그럼 찾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계속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테헤란로 어때요? 선릉역에 있어요. 이 매매가 1억 6,200으로 나와 있죠. 근데 강남의 오피스텔은 월세가 저도 강남의 오피스텔 법인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80만 원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럼 월세를 볼게요. 아마 강남도 근데 6, 7% 이상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최저가가 지금 83이네요. 85도 있고 90도 있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83으로 보자고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넉넉 잡고 그냥 1억 7천으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1억 7천에 850인데 그냥 1,000만 원 계산하자고요. 네, 5%. 5%니까 취득세. 그러면 그냥 쉽네요. 그냥 월세 83만 원 곱하기 12 하면 연에 996만 원이 임대료. 이거를 그냥 매매가로 나누면 되죠. 보증금 1,000만 원이랑 세금 1,000만 원이랑 상계한다고 가정하면 1억 7천으로 아까 우리 하기로 했죠. 한 5.85%, 6%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아까 경기도의 초역세권을 8%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강남에 나는 테헤란로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6%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6%라면 녹는 거죠, 그냥. 그대로 큰 수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수익률이 낮더라도 우리가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땅값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오피스텔의 시세 차익이나 그럴 수 있지만 애초부터 이런 경매나 금매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몇 천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뭐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랑 서울의 6에서 8% 정도 벌 수 있는 오피스텔 보여주셨는데 이제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라는 말은 근데 어떤 의미예요? 오피스텔 투자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 6%, 8%잘 받을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오피스텔 투자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추천하지 않잖아요.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텐데. 맞아요. 특히 저는 더 추천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즉,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월세를 받아도 상승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대 수익률로 접근하는 부동산들은 매매 차익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하셔라.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취지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내가 뭐 내 집 마련도 돼 있고 뭐 나름 뭐 조금 소득이 안정적이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거를 사시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마련해 두고 그 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 전월세 거래량이 다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 관망세가 길어진 모양새도 있을 텐데 대출 규제는 올해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탄핵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정책도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뭐 어쨌든 대통령의 결정되든 뭐 어떻게 되든.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로 뭐 금융감독원장님도 대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라. 약간 이래서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은행은 어쨌든 2024년보다는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최대가 1억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5억, 뭐 정말 맥스로 10억 이렇게까지 풀어준 은행이 나왔어요. 그게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입니다. 그쪽에서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2025년 벌써 대출을 또 그 실행을 한 게 있거든요. 벌써부터 생각보다 금리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비주택인데 지식산업센터인데 한 4.2% 정도 나왔어요. 그게 제가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금리대가 가장 높은 게 한 5% 초반대고요. 4% 후반대가 많은데 그래도 뭐 대출 태도가 그나마 작년 12월에는 거의 그냥 안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석까지 하니까 실제로 제가 대출을 받는 거를 보니까 태도는 작년 말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좋으면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4년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높다.